미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이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도체주가 개장 직후 강세를 나타내면서 S&P 500 장중 7,000선을 돌파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죠. 네, 시장의 주인공은 반도체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 넘게 급등했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는 AI 데이터 저장 수요 확대로 예상치를 웃돈 실적 보여주면서 19%나 올랐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메모리 품귀 현상이 지속되면서 6%가 뛰었고요. 엔비디아, 애플이 구원투수로 나서면서 인텔은 또다시 11% 급등했습니다. ASML은 역대 최대 수주 잔고로 갈아치웠고 SK하이닉스는 하루 일찍 발표됐죠.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 AI 반도체 시장에 강력한 수요를 입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분기 최대치입니다. 네, 자 이제 AI 버블 우려는 사라지는 걸까요? 잠시 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나란히 컨퍼런스 콜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이번 1월 FOMC는 큰 이변 없이 조용히 마무리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동결됐고 연준은 앞으로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움직임도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장 마감 이후 발표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 더 큰 관심사였는데요. 다만 이를 둘러싼 시장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만큼 연초 들어서 본격화되고 있는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마감상 확인해보면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0.02%, 0.17% 오른 가운데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럼 오늘 FOMC 결과부터 확인해보면 오늘 시장의 FOMC 회의가 열렸음에도 크게 요동치지 않았던 이유는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시장이 이미 예측했던 대로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이 금리를 동결한 배경은 성명서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뀐 점이 금리 동결의 입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우선 경제 활동에 대해서는 양호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견조한 속도로 바뀌었고요. 이 실업률은 소폭 상승했다는 부분이 안정화됐다고 수정됐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노동시장 약화가 인플레이션 상승보다 더 큰 리스크라는 내용이 삭제됐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이번 성명서를 보고 외과에서는 한동안 금리 동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성명서 이후 파월 의장이 등판한 이후에도 시장은 큰 변동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파월 의장이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입장을 확인했기 때문인데요. 그는 9월 이후에 총 0.75%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면서 현재 정책금리가 이미 중립금리 범위에 들어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진단을 내놨는데요. 이 관세 영향이 이미 물가에 상당 부분 반영됐고 이는 일회성 가격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새로운 관세만 추가되지 않는다면 관세가 상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점차 완화될 것이라면서 올해 중에 이런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그러면서 만일 물가 안정세가 확인될 경우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고용이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면서 시장의 관심이 다시 노동시장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FOMC 전후로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올랐던 만큼 오늘은 좀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그래도 ASML부터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시게이트 등 반도체 기업들이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오늘 덩달아 1.58% 뛰었습니다. 시장의 시선은 오히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쏠렸는데 성적표가 공개된 뒤 이 시간을 거래해서 주가 흐름은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폭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가장 주력 서비스인 애저의 매출이 시장 예상치보다 덜 올랐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테슬라와 메타는 실적 발표 후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는 4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은 데 이어서 강력한 1분기 매출 전망치를 제시하면서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1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AR 관련 자본 지출이 예상보다 확대됐지만 AR 수익화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시장은 이 점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또 테슬라 역시 전기차 판매량 부진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이 XAI 투자를 통해서 테슬라의 AR 사업 분야가 확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자 현재 시간외에서 주가가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국채금리는 오히려 FOMC 이후 상승폭에 일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2년물 금리는 소폭 오르는 데 그쳤고요. 10년물 금리는 0.03%포인트 오르다가 0.02%포인트로 상승폭을 축소했습니다. 귀금속 시장은 하루 쉬어간 후 다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금은 5% 가까이 오르면서 이제 온스당 5,300달러도 돌파했고요. 은가격 역시 7% 넘게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제유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서 대규모 함대를 보냈다면서 이 협상에 나서길 거듭 촉구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오늘 WTI와 브렌트유는 모두 1% 넘게 급등했습니다. 달러는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미국은 강달러 정책을 고수할 것이고 엔화 부양을 위해서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이 달러 띄우기에 나서자 상승했습니다. 오늘 달러 인덱스는 0.19% 오르면서 4년 만에 최저치에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상하이와 선전 등을 차례로 찾은 젠슨영 CEO가 이른 세뱃돈을 받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결국 엔비디아 H200 칩 수입을 승인했는데요. 첫 물량만 40만 개에 달하고요. 구체적인 기업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표 레드테크 세 곳에 우선 배정됐고 다른 기업들도 승인을 위해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세관을 틀어막고 엔비디아 금지령을 내렸던 것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홀로 서기를 고집했던 중국이지만 자국 기업들 사이에서 엔비디아 칩을 받지 않으면 미국과의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자 결국 빗장을 푸는 모습이고요. H200 칩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급하는 5세대 HBM이 대당 6개씩 들어갈 만큼 이 메모리 먹는 하마, 알짜 시장으로도 꼽혀온 터라 기대 이상의 낙수 효과를 누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점쳐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엔비디아를 털어버리고 오픈 AI에 올인하고 나선 소프트뱅크는 판을 더 키우고 나섰습니다. 앞서 410억 달러를 들여 3대 주주에 올라선 걸로도 모자란지 이번엔 300억 달러 우리 돈 43조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프트뱅크의 지분율과 영향력은 압도적인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데 반도체와 하드웨어 중심의 투자에서 AI 서비스와 플랫폼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자금 조달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오픈 AI 기업 가치는 최대 8,300억 달러까지 높아질 걸로 추산되는데 이 기업 공개에 나서면 1조 달러도 찍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손정희 회장의 선택이 AI 골드러시 올라탈 마지막 동아줄일지 아니면 자충수가 될지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마존은 군살 빼기에 여념 없습니다. AI 시장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다시 또 감원에 나서는데요. 본사 조직을 중심으로 약 16,000명이 짐을 싸게 될 예정입니다. 앞서 MD제시 CEO는 슬림화를 강조하면서 인공지능 확산이 장기적으로 인력 규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 지적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번 조치를 포함해 아마존이 최근 석 달간 단행한 누적 감원 규모는 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모집을 줄이고 있고요. 비단 아마존뿐만 아니라 AI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는 다른 빅테크들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줄줄이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업계 슈퍼을로 불리는 ASML이 AI 훈풍을 타고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각각 35%, 40% 가까이 늘었는데요. 이보다도 시장이 주목한 건 예상치를 훌쩍 넘는 수주액입니다. 지난 4분기 기준 132억 유로, 우리 돈 22조 원을 넘겼는데 예상치의 2배에 달했습니다. 수주액이 시장 예상보다 많다는 건 그만큼 반도체 수요가 크다는 걸 의미하는데 모건 스탠리는 수주 장군의 메모리 반도체용 장비 비중이 절반을 넘길 만큼 크게 늘었다면서 D램 용량 증설을 위한 대규모 주문이 지속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ASML은 올해 연간 매출 전망치도 대폭 높여 잡았는데요.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더 갈 여지가 충분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시장의 최대 화두 중 하나죠.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CEO인 머스크의 생일에 맞춰서 오는 6월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속시통을 인용해 머스크가 6월 28일인 자신의 생일과 목성과 금성이 3년 만에 가장 가까워지는 6월 중순의 합현상을 감안해서 6월을 상장 시점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하면서 상장을 통해 500억 달러 우리 돈 70조 원을 조달하려 하고 있다 덧붙였는데 이는 이전 보도에서 언급된 수준의 2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예상대로 스페이스X의 상장이 이루어진다면
통과하면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기록되게 될 텐데요. 다만 일각에선 머스크가 말한 6월은 이 상장 의사 통보 절차나 주식 판매를 위한 글로벌 로드쇼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머스크만큼이나 우주에 진심인 곳이죠. 중국도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놨습니다. 우주기업인 거싱위양이 우주궤도 위의 위성에 알리바바가 만든 QN3를 성공적으로 업로드시켰다 밝혔는데요. 세계 최초로 범용 AI 모델을 지상 통제침에서 궤도 위 배치를 실현한 것이다 주장하면서 우주 기반 연산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부연했습니다. 3,000개에 육박한 연산 위성을 쏘아올려 자율주행부터 스마트 로봇, AI 모델 훈련을 지원하겠다는 목표인데요. 4년 뒤 인공위성 1,000개 규모의 네트워크 구축과 상용화를 이루고 오는 2035년까지 전체 네트워크 구축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반도체 투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고가를 연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제품 관세 인상과 관련해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하며 관세 인상을 철회할 여지를 남긴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도체 업황 개선과 인공지능 수요 확대를 반영해 실적 전망치도 빠르게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요. 참고로 앞서 발표된 삼성전자의 실적, 지난해 4분기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은 16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반도체 부문의 매출액도 44조 원으로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는데요. 어제 관련된 소식과 함께 올랐던 반도체 종목들 살펴보면 테스가 19% 급등했고 원익 IPS도 14%대, 테크윙도 6% 오르는 등 반도체 전 분야에서 일제히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끌고 있는 SK하이닉스 5%대 강세 보이면서 84만 닉스로 어제 마감이 됐고 삼성전자는 1.8%대 오르면서 16만 전자로 마감이 된 바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업체들의 로봇용 배터리 공급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강세 보였습니다. 특히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업체들도 LG에너지솔루션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점에 시장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여기에 앞서 실적도 호실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난 27일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영업이익 1조 3,46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했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코스모화학이 대표적으로 8%대 올랐고 LNF도 7.47%, 주인공인 LG에너지솔루션도 5%대 오르면서 시총 범위를 한 번 더 높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홀딩스까지 5%대 오르면서 주당 37만 8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에코프로가 창사 이래 처음 유럽 현지에서 판매 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에코프로는 헝가리 생산 거점 구축에 이어서 판매 전진기까지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법인장은 킴벌 비르디 이사가 맡게 됐습니다. 해당 소식에 에코프로의 시총은 어제만 4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코스닥 시총 2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에코프로 형제들 관련된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에코프로 HN이 상한가로 마무리가 됐고 에코프로는 21% 급등하면서 주당 16만 8천 원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 에코프로 머티도 15%대, 에코프로 BM까지 7% 오르면서 일제히 강세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5,100선에 올라서고 코스닥도 1,100선을 돌파하는 등 증시 강세가 지속되면서 증권주들도 함께 날아올랐습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일평균 거래 대금인 1월 누적 기준 57조 9천억 원, 최근 5거래일 기준 71조 7천억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중이라며 증권주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함께 할인율이 조정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만 큰 금융주 안에서는 증권주는 상승 탄력을 높이고 있는 반면 보험이나 은행주는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차별화된 흐름이 나타난 점도 인상적입니다. 어제 올랐던 증권주들 대표적으로 살펴보면 다우기술이 9%대 오르면서 5만 1,400원에, 삼성증권도 3% 오르면서 8만 8천 원 전에 마무리가 됐고 NH투자증권은 1.22%, SK증권은 1.18%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시장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양대 지수는 모두 급등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3조 2,500억 달러를 돌파하며 독일을 제치고 세계 10위에 자리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지형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의 중심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오늘 컨퍼런스 콜을 개최합니다. 세론이 나올지 아니면 추가 상승의 동력이 될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코스피가 1.7% 상승해서 5,170선까지 올라섰고 코스닥은 4.7%나 뛰며 1,133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 그동안 18%의 압도적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관세에 대해서 다소 톤다운을 한 데다 반도체와 2차 전지 등에서 각각 호재가 나온 데 따른 겁니다. 어제 코스피는 개인이 주도했습니다. 외국인이 1,400억 원 가까이 팔아냈고 기관 1조 4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개인들이 1조 2,130억 원 순매수하면서 물량을 받아내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또 한 번 기관들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섰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어제 기관 2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도 4,8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2조 6,457억 원 강한 팔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단 대체로 강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나란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역대 최고 실적을 내놓은 SK하이닉스 5% 넘게 뛰었고 수주 소식에 LG에너지솔루션도 5.5% 뛰면서 시총 3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 SK스퀘어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도 강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 흐름도 좋았습니다. ABL바이오와 코오롱티슈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종목 또 한 번 일제히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에코프로가 21.8% 시세 분출하면서 시총 2위에 올라섰습니다. 로봇 해마를 등에 업고 에코프로 형제 반등세가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정규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23원 70전 내려 1,422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3개월 만에 최저치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수출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달러 약세를 반긴다는 뜻을 내비치며 달러 인덱스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영향이었습니다. 다만 야간 거래에서는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달러엔 시장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발언에 낙폭을 축소하며 환율 1,436원 수준에서 마감됐습니다. 역외 환율은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1,430원 40전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환율 일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핫한 반도체에 호실적이 붙으니 주가가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나란히 컨퍼런스 콜을 개최할 예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실적을 보면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습니다. 메모리 사업 하나만으로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삼성전자 sak정 실적이 나왔죠. 연간 영업이익은 43조 6,011억 원으로 발표가 됐고요. SK하이닉스 영업이익은 47조 2,063억 원이었습니다. 실적은 나왔고 투자자들의 시선은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집중됩니다.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00조 원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어떻게 발표하느냐, 그리고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4 공급 전략을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관건이 되겠고요. 또 그리고 범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 구조를 어떻게 바꾸는지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컨퍼런스 콜에서 차세대 HBM4 개발과 구체적인 양산 일정을 발표할지, 그리고 생산 능력 확충 계획을 내놓을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보통 실적을 내놓고 나면 지금같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에선 세론이 나오기 마련인데요. 이번엔 어떨지 보셔야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습니다. SK증권은 삼성전자는 26만 원, SK하이닉스는 150만 원까지 높여 잡았고요. KB증권 삼성전자 24만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120만 원까지 봤는데요. 증권가의 긍정적인 전망처럼 주가가 더 나아갈 수 있을지 개장 분위기부터 체크하시죠. 일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결과 예상한 대로 기준 금리는 유지가 됐고요. 이제 실적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 확정 실적, SK하이닉스 실적까지 나왔고, 자, 실적 오늘 나오는 표 좀 보겠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또 다음 장 보시죠.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퓨처엠, LG화학,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금호석유화학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기업들의 실적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는 반도체 소부장단이 주목받았습니다. 정규장에 이어서 반도체 훈풍이 이어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도 반도체가 주도하는 장세가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와 또 로봇주는 어떨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일단 유가증권 시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보시면 일제히 상승합니다. 삼성전자가 2.3% 뜁니다. 현재 거래가 16만 6,200원. SK하이닉스 강세 이어집니다. 4.4% 강세. 거래가는 87만 7천원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4% 오름세로 43만 7천원. 현대차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1.7% 강세, 50만 1,0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강보합 정도고 SK스퀘어가 지금 시총 6위에 올라와 있는데 6%가량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 53만 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지금 코스닥 시장은 좀 혼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0.6% 가까이 빠지며 43만 2,500원. 2차전지 대표주는 또 한 번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0.7% 강세로 16만 9,800원,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4.1% 뜁니다. 거래가는 23만 8,500원. 레인보 로보틱스 보합입니다. 지금 테슬라 실적 시장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고 다만 작년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이제 주목되는 점이 테슬라가 올 1분기에 대량 생산을 염두에 둔 3세대 옵티머스 로봇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혀서 로봇주가 주목받나 싶었는데 일단 레인보 로보틱스는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ABL 바이오가 1.2% 약세로 23만 8,500원, 삼천당 제약은 1.5% 가까이 내립니다. 거래가 43만 3천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컨퍼런스 콜 내용 같이 체크하시고요. FOMC 회의 결과 그리고 테슬라 실적 등이 국내에 미칠 영향들도 확인하시죠.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5분 향해 갑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모로 체크해야 될 게 많네요. 지금 FOMC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이 됐고 네. 여기다 트럼프 제롬 펄 연준 의장 발언이 있었고 기업들 실적 발표까지 그야말로 빅데이입니다. 예, 빅데이입니다. 미국에도 지금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맞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애프터장에서 더 급등하고 희비가 깔리고 있는데 예. 우리 한번 이거 좀 짚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당연하죠. 어제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실적 발표했는데 또 분기 예, 기준으로 예. 사상 최대고 삼성전자도 그렇습니다. 오늘 또 컨퍼런스 콜까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네. 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 먼저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 예, 좀 전에 네. 저희 살짝 이렇게 살펴는 봤습니다만 이 대표님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삼성전자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지만 어제 SK하이닉스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데요. 예. 두 회사 모두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많이 남겨도 됩니까? 어떻게 매출 대비 영업이익 보니까 SK하이닉스는
그냥 뭐 날로 먹는 아니 굉장히 많이 남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난 4분기 영업이익률이 58.4%로 와. 나타났는데요. 와, 이게 TSMC의 54%를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네. 뭐 사실 어제 장 마감 이후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또 그 반도체 노광 장비 업체 ASML도 실적 발표했는데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았는데 예. 장비 업체들은 결국 수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원래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2배 가까이 늘어난 점이 굉장히 인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 잔고가 2배 가까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앞으로 실적에 대해서도 우려할 상황이 전혀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노광 장비 판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예. 특히나 극자외선 EUV 장비 판매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단 공정 쪽으로 TSMC,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회사들이 올해 굉장히 많은 또 장비 구매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가 또 대규모 주주환원 정책도 내놓았다고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뭐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기존의 자사주가 1,738만 주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530만 주 소각을 결정했고 45만 주는 이제 직원 상여용으로 처분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금액으로 보면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 한 12조에서 14조 원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이게 전체 주식 수는 2.1%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동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ADR 상장 이슈가 계속해서 있었는데 네. 이런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 ADR 상장을 위해서 주주 환원 등 이런 정책들을 미국 시장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 원. 지금 뭐 역시나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범용 메모리 가격 인상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일반 D램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낸드 플래시 중심으로 가격이 가파른 속도로 인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컨퍼런스 콜 오늘 오전 10시에 이제 네. 행사가 진행될 걸로 지금 알려졌는데 그 자리에서 HBM4 올해 이제 핵심 아이템인데 여기에 대한 로드맵들을 또 발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또 높여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특별 배당도 실시한다고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도 지금 조 단위의 어떤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를 했고요. 결국 지금은 이제 결국 외국인 수급들을 또 이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요거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지수가 연일 급등세를 보이면서 참 어지간히 주식시장에서 잔뼈가 굵었다는 분들도 나 이런 장은 처음이라는 소리를 다들 하시는데 근데 지금 반도체 없는 분들은 또 살짝이 또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장세입니다. 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느냐는 이 질문에는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투자하는 관점이라 그러면 최근에 가격이 급등한 부담은 있겠지만 오히려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네. 보유하지 그래서 않는 게. 보유하고 네. 있지 않는 게 리스크다. 예, 무슨 말씀인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또 네. 프로그램에서 처음 모셔보잖아요. 예. 예,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 정지훈 겸임 교수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아유,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교수님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맞아요. 네. 그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이 영어로 DGIST 해서 우리가 디지스트 네네네. 하는데 이 DG가 그 대구 경북이죠. 네, 맞습니다. 대구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옛날엔 불렀는데 네. 요즘 카이스트를 그 한국과학기술원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예, 유니스트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런 식으로 통일했습니다. 그렇게. 네. 네. 그래서 디지스트. 예. 사실 뭐 빅테크라든지 이쪽에서는 전문가시잖아요, 엄청나게. 네, 뭐 저는 디지스트 교수도 하지만
아시아투지 캐피탈이라고 실리콘밸리에 벤처 캐피탈 만들어서 딥테크 전문으로 투자하고 있거든요. 예, 예. 아까 전에 실적 잠깐 나왔는데 네. 저희가 5월, 6월이면 굉장히 큰 행사를 실리콘밸리에서 하거든요. 그래요? 네, 주 스폰서가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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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감안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어차피 오늘 뭐 교수님하고 뉴욕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런 얘기 하려고 모신 건 아니고 네네네. 워낙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작년부터 시작된 이 글로벌 강세장의 가장 주된 원동력은 이제 AI입니다. 그렇죠. 네. 또 여기서 항상 또 따라붙는 게 다소 버블이 껴인 거 아니냐 하는 네네. 우려도 있고 이 지금의 엄청난 이 캐펙스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다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몇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 이제 네. 교수님하고 그걸 한번 해봐야 되겠고 네네. 또 우리 또 한국 사람들 또 아이온큐 네네. 올리는데 1등 공신 아닙니까 네네네. 주가. 근데 네. 이게 지금 조금 물렸다는 사람들도 나오고 네네. 한번 짚어볼 건 많습니다. 네. 짚어볼 건 많은데 그 전에 네. 우리 지금 이영수 대표 통해서 짚어는 봤습니다만 네. 교수님 보시는 우리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어떤 그 실적 발표 보시고 네네. 뭐 한마디 해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하던데 네. 어떤 얘기? 제가 한 3년 전부터 메모리 쇼티지 이거 변도칩 사이클 없다 이제 메모리 쇼티지 무조건 날 거고 그로 인해서 메모리 주도 장으로 갈 거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3년 전부터 하셨어요. 네네네. 3년 전에는 네. 3년 전에는 우리 정권가에서 삼성전자 팔고 2차 전지 사라는 네, 아저씨가 그랬죠. 히트 칠 때입니다. 네. 그 챗GPT 나오면서 이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HBM 메모리 중심으로 네. 이제 인정을 받았잖아요. 네. 그 이유는 엔비디아 GPU라고 하는 것이 AI를 학습시키는데 아주 필수적인 인프라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HBM을 필요로 해서 SK 하이닉스만 좀 갔던 거거든요. 네네. 처음에는. 근데 이게 이따가 이제 뭐 빅테크나 이런 얘기할 때도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추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추론은 서비스 인프라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잘 모르실 테니까 좀 쉽게 제가 비유를 좀 들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데 생산을 할 때 초기 초도 물량 생산을 하거나 연구용으로 생산하는 거하고요. 네. 그 다음에 양산해가지고 물건을 싸게 해서 파는 거는 굉장히 달라요. 만드는 것부터 모든 프로세스가 다르거든요. 네. 이번에 현대차 현대차에서 만든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라스 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나와 있는 거하고 양산형하고 완전히 다르게 생겼거든요. 네. 그와 비슷하게 엔비디아 GPU가 모든 걸 만드는데 개발자 생태계한테 굉장히 중요한 종류였다면 이거를 갖다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로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을 버는 서비스로 만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 때에는 추론이 중심이 되는데 추론이 중심이 되는 반도체에는 HBM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다양한 메모리, 심지어는 그냥 일반 디램도 필요하고 LPDDR 같은 거 가지고도 칩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 LPDDR 같은 칩을 이용하는 그래서 LPDDR도 쇼티지가 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잠깐 아까 언급했습니다만 추론은 컨텍스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내용 같은 것들이나 중간에 답변을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다 들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비싼 메모리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낸드 플래시까지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네. 메모리 역할을 하게 예. 돼요. 네. 근데 그게 기하급수로 계속 늘어요. 그럼 모든 메모리가 다 수요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만 하니까 메모리 관련된 것들의 어떤 이익률이 계속 올라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그렇게 올라가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 쪽에서는 굉장히 뒤처졌다 해가지고 평가를 못 받고 있다가 네. 모든 메모리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HBM4도 이번에 이제 통과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두 가지가 합쳐진 것 때문에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데 하이닉스보다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니까 네. 예, 그런 면에서 그 수혜를 조금 덜 받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면 예, 이제 예. 앞으로는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전에 나온 소식대로 이제 HBM4 출하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범용 메모리까지도 탄탄하게 네. 갖고 있으니까 조금 더 주가 측면에서 조금 상승 룸을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의 룸은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은 평가가 이미 다 들어간 것 같고요. 이미 들어갔다. 네, 그런데 파운드리가 남아있죠. 아. 파운드리가 원래는 잡아먹는 애였잖아요. 예. 네, 그랬는데 이 파운드리가 테슬라 칩을 생산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 동시에 최근에 퀄컴이 사실은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퀄컴 포함해가지고 저희가 투자한 어떤 반도체 회사의 생산도 삼성 파운드리에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TSMC 사실은 이 파운드리 사업이 잘 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시장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 무슨 네. 소리냐 하면 모든 반도체 생산은 TSMC가 거의 꽉 쥐고 있어요. 예.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 근데 그 삼성전자 이외에는 그 첨단 공장으로 만들어줄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넘쳐나가지고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파운드리에서 여러 가지가 더해지는 스토리가 나온다면 그러면 룸이 훨씬 커집니다. 예, 그러니까 포텐셜이 더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삼성전자의 어떤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TSMC가 있고 네. 그러면 삼성전자는 그것까지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네,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인디애나에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데 후공정 예. 공장을 짓고 있는데 그걸 이제 커스텀 HBM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지금 그것부터 시작을 해서 후공정을 하게 되면 그 뒤에는 사실상 미니 파운드리 같은 느낌으로 SK 하이닉스 운영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반도체 산업 자체가 재설계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에는 완전 파운드리가 따로 있고 메모리가 따로 있고 팹리스가 따로 있고 사용처가 따로 있고 이랬는데 지금 사용하는 하이퍼스케일러라 그러죠. 빅테크 기업들이 직접 팹리스를 설계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거를 발주를 줘가지고 생산을 하고 거기에 메모리를 붙이는데 메모리 하는 회사들이 그것까지 한꺼번에 같이 해주는 것들의 상당수를 커버를 하게 되면서 전체적인 생태계가 옛날하고 좀 달라지는 양상이 보여지고 있어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에서 유리한 점이 좀 있는 편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면은 좀 불리한 점이 생기게 되거든요. 지금 네네. TSMC한테 무조건 다 맡겨야 그렇죠. 되니까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는 가지고 와가지고 성능 저하를 막으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하게 SK 하이닉스 되죠. 측에서도. 근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TSMC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뭘 받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다 쇼티지예요. 예, 그러니까 다 뛰는 상황인데 하이닉스에서 그런 걸 한다고 했을 때 반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요 정도 이제 설명으로 듣고 교수님 이거 우리 첫 질문이 이렇게 잡혔네요. 네. 빅테크의 2026년 이제 캐펙스 투자 규모 이미 저 기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작년에 이미 엄청나게 났는데도 금년에도 전년비 한 3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네. 뭐 이 정도 나옵니다. 네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벌써 실질적 수익 단계로 넘어가는지 네. 아직도 인프라 구축 단계인지 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작년까지는 인프라 구축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올해부터는 인프라 구축하면서 수익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전환기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26년, 27년 정도가 전환기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올해 내년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플라이휠이라고 부르거든요. 성장하는 산업에서는 플라이휠을 그린다고 그러는데 네. 그게 이제 아마존이 처음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사실. 플라이휠. 네, 전에는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할 때 그렇게 생각을 안 하지만 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돈을 굉장히 먼저 왜 성장을 빨리 해야 되니까 놓치면은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빨리빨리 넣어가지고 우리가 네. 자원 확보를 먼저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서비스를 갖다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고객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비용이 떨어지게 되고요.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같은 수익을 보통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20불이면 20불, 30불이면 30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와 관련된 것들을 더 올리긴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비용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계속 또 수익을 내게 되고 네. 유료화를 하게 되거든요. 네. 유료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돈을 남기면 그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 사이클을 들어가야 되는데 처음에 진입을 하려면 인프라 투자부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2025년에는 일단 서비스 해야 되니까 인프라 투자부터 한 거고요. 네. 근데 올해 나오는 서비스들을 보면은 출원을 중심으로 해서 네. 유료화 가능한 서비스가 다양하게 계속 나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익을 내게 되거든요. 네. 그 이익 낸 거에 대한 투자를 또 추가로 해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사이클이 돌면서 가는 지금 중간 단계인 거예요. 그러다가 한 26, 27, 28 이런 3년 정도 지나면 한 대략 한 2030년 정도 되면은 대략 한 1, 2, 3등에 대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실상 제대로 된 이익이 나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 할 때도 그랬고요. 네. 옛날에 인터넷 인프라 할 때도 그랬고요. 예. 예, 이게 옛날에 해본 게임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초기에는 그 KPX 투자 같은 것들이 굉장히 과도해 보이거든요. 네. 과도해 보이지만 지금 이제 벤처 캐피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우리 캐러 갔던 골드러시 시대 네. 때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이게 픽앤셔블이라 그러죠. 예. 사실은 곡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돈 관련된 예, 것들. 예, 그 처음에는 이제 금을 캐러 갔지만 곡괭이하고 이거 파는 사람들이 돈을 더 벌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형적인 곡괭이 팔던 사람이 엔비디아죠. 그렇죠.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가 너무 비싼 곡괭이를 파니까 이제 드디어 곡괭이 사가지고 이것저것 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이퍼스케일러들이죠, 대체로. 네. 이제 메모리 사가지고 한꺼번에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 서비스하면서 단가를 낮춰요. 그러면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실리콘밸리에서 들리는 소문이지만 최근에 이제 제미나이 3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미나이의 그 가성비,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를 써가지고 서비스할 때보다 본인들의 그 TPU라고 하는 본인들의 반도체를 쓰거든요. 네. 그거의 효율이 서비스 효율이 한 4분의 100개, 그러니까 비용이 네. 같은 서비스 대비 4분의 1밖에 안 나온다는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그런 네.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운영을 하면 할수록 구글이 더 잘할 수 있게 네네.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부분들의 비용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돈을 벌죠. 그 전환기가 올해, 내년, 그리고 길게 보면 한 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한참 구글 제미나이 3 나오면서 이제 구글 TPU 얘기 나오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그 GPU와 관련해서 네. 이제 뭔가 좀 시장 점유율 측면에서 좀 엔비디아 GPU 점유율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고 반면에 GPU는 GPU대로 뭐 TPU는 TPU대로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도 있었단 말이죠. 네네. 예, 이거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엔비디아는 이 시장을 연 장본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AI 개발자라면 누구나 엔비디아 GPU를 써가지고 개발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쿠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초기에 AI를 개발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엔비디아를 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좀 상황이 달라진 거는 이게 서비스 기반 인프라로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좀 뭐랄까요, 이제 지나치게 관대하지 않게 보는 사람은 9대1. 그러니까 서비스 인프라 갖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이제 트레이닝 인프라 1 이렇게 예. 보고, 저희 같은 사람들은 99대1까지 보거든요. 99대 1. 그러니까 서비스 인프라 관련된 수요가 99, 예. 그러니까 거의 100배 가까이 더 예. 많다. 그리고 앞으로 더 커질 거다. 이렇게 되면은 그 개발자 생태계보다 서비스는 정해진 것들 서비스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서비스 비용 자체를 낮추는 게 더 중요해져요. 그럼 비용 낮추는 데 들어가는 것이 소위 얘기하는 인퍼런스 반도체가 예. 되는데, 이 인퍼런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꼭 엔비디아에 의존하지 않고 따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거 이제 네. 구글이 딱 보여준 거고. 그러니까 구글이 보여주니까 이미 아마존도 그 감을 잡고 아마존의 반도체도 이미 굉장히 많이 만들어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구글처럼 AI 서비스를 강력하게 하지 않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최근에 그 오픈 AI보다 더 떠오르는 회사로 혹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 들어보셨어요? 예, 그렇죠. 예, 클로드. 네. 예. 최근에 SK텔레콤 주가가 맞아요. 많이 뛰고 있는 예. 것도 엔스로픽에 투자를 해서 그렇다. 아하. 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엔스로픽의 클로드 같은 경우에 아마존이 거기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아마존의 그 클로드, 아마존의 웹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AI 서비스 클로드가 서비스를 네. 그 아마존의 자체 반도체인 인퍼런시아에서 트레이닝 받고 돌아가는 예.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그쪽을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들도 이제 자체 반도체들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엔비디아의 모든 것들을 의존하는 그런 쪽보다는 어떤 여러 산업들 특화형 추론 반도체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전체 시장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계속 가져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엔비디아 점유율이 90%였는데 네. 이게 한 50%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주가 입장에서 굉장히 안 좋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시장이 1에서 10이 되는데요. 시장 자체가. 아하. 예, 1에서 90% 해봐야 0.9였는데 네. 예, 그 10이 돼버리면은 5를 가져도 0.9보다는 그렇죠. 5배, 6배 많아지는 예.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포지션이니까 1등하는 포지션을 바뀌지는 않을 거라서 엔비디아도 계속 성장하는데, 다만 전체를 다 가져갔던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균열이 날 수 있고, 다르게 표현하면은 저평가된 팹리스 포함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추론 쪽에 하는 반도체 회사들 좋은 회사 굉장히 많습니다. 예. 이 회사들 전 전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예를 네. 들면 어떤 뭐 저희가 투자한 하이퍼엑셀 같은 회사도 있고, 네. 리벨리온이나 퓨리오스 AI 같은 회사들도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당 부분 M&A가 딜이 되든지, 예를 들어 이렇게 되니까 아직은 비상장이잖아요, 다. 네, 그렇죠. 네. 비상장이지만 M&A 딜이, 예를 들어 그록 같은 회사가 최근에 엔비디아가 30조 원 주고 샀거든요. 네, 네. 이게 그록 딜을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로기 출원 전용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출원 쪽에 특화된 종류인데 사실은 SRAM을 썼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거 채산성 안 나온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네. 네. 근데 메모리 가격이 이렇게 팍팍 뛰니까 예. SRAM 쓴 게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SRAM은 출원 전용이거든요. 네네. 출원 전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 출원 관련된 것들의 IP를 확보를 해서 새 제품에 녹여낼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이제 CES에서 베라루빈 발표했는데 베라루빈도 그런 철학을 많이 담고 있고요, 이미. 그래서 엔비디아도 아는 거죠. 이제 출원 쪽으로 많이 넘어갈 거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말고 그다음 하나 더 샀는데 두 군데를 벌써 샀고요. 어디를 산 거예요? 최근에 그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어떤 그런 예. 반도체 회사가 있는데 좀 작은 회사를 하나 샀어요. 예. 네, 그거는 이제 IP 확보 차원에서 산 거거든요. 그 말은 엔비디아가 얘네들의 기술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신들의 출원 반도체를 내면서 아마 새 제품에 녹여낼 것 같아요. 예, 그런 방식을 할 가능성이 높고 한국에 있는 그 팹리스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퓨리오사 같은 경우에는 뭐 메타 얘기도 했었고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여러분들랑 하고 있고 하이패스 같은 회사는 네이버 클라우드에 지금 쓰이고 네. 있는 데다가 이제 엣지 반도체 쪽으로도 많이 만들고 있고 리벨리온 SK텔레콤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 통신사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데서 쓰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각각의 회사별로 이런 출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욕구는 굉장히 많을 텐데 네. 그걸 제공할 수 있는 그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국은 반도체 강국이니까 이렇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었던 예. 거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미국, 영국, 이스라엘 일부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들 회사들 대부분이 되게 좋은 기회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해서 그런 IP 확보 싸움도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한참 왜 에이직 반도체 이거를 네네. 저희가 그 자체 반도체, 그 출원에 필요한 자체 반도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범용이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최근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주가가 더 뜨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국에 있는 회사도 주가가 엄청 뛰고 네네. 있잖아요. 예. 심지어는 샌디스크 같은 회사 주가까지 폭발적으로 예. 늘리고 있는데 그것도 이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만약에 엔비디아 독점 시장이었으면 엔비디아가 바게닝 파워를 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을 좀 높게 가져간다든지 낮춘다든지 얼마에 줄래 이럴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플레이어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건 TSMC하고 삼성전자밖에 없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네네. 결국엔 메모리 써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메모리는 어디서나 다 필요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만드는데 메모리는 다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바게닝 파워가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지금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렇죠. 소위 말하는 모멘텀이 메모리 쪽이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지금 현재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의 변화 패러다임을 이해를 하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최근에 주가 흐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그러게요. 뭐 마이크론,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엄청 탄력적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젠순왕 CEO가 여전히 뭔가 활발하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예전만한 어떤 주가의 반응은 없단 말이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도 계속 성장하는데 예. 엔비디아의 이 성장 이 곡선보다 딴 데들이 더 크니까 결국 이 주가 측면에서는 이 말씀하신 이 기울기 곡선, 네네네. 1차 기울기,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싸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고. 싸 보인다. 네. 사실 스물스물 계속 엔비디아도 올라가긴 하거든요. 네네네. 예, 맞아요. 사람들의 기대치가 뭔가 예전처럼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치가 있었던 것뿐이지. 뭐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련 기업들 주가 상승이 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교수님 예.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지금 제가 네. 아침에 이 정시 타임에 뭐 여러 패널 분들 나오십니다만 이렇게 숨가쁘게 들은 적은 처음입니다. 아, 네네. 근데 너무 또 쉽게 설명을 전달해 드릴 해주셔서. 얘기가 많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네요. 네. 그래요. 저는 이따가 한 번 더 들어야겠다. 다시 보기로. 0.75배나 0.5배로 해서 다시 네, 그렇죠. 다시 보기 서비스 있으니까. 통상 요새 저 1.75배로 해서 듣는데 시간 아, 아낀다고. 네. 주로 유튜브 쪽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말 빨리 하는 게. 워낙 이렇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내용은 많고 네네. 시간은 제한적이고 해서. 네, 자 이제 뭐 호가 좀 살펴볼게요. 네. 지금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와, 오늘 코스피가 1.8% 상승 예상됩니다. 5,268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0.7% 오름세 예상됩니다. 1,142.
와, 아무래도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굉장히 좋았고 또 오늘 현대차 실적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 상승을 이끈 모멘텀이 아닐까 싶은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16만 5천 원, SK하이닉스 5%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 88만 4천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 1.5%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43만 7,500원. 현대차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9만 3,500원. 삼성전자 우선주 1.7%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180만 5천 원. SK스퀘어가 6% 강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53만 5천 원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보합권 예상됩니다. HD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모두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43만 6천 원. 에코프로가 지금 시가총액 1위로 다시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오늘 또 상승 예상됩니다. 17만 4,9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2.6%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23만 5천 원. 레인보 로보틱스 예상 체결가 70만 원이고요. ABL 바이오 지금 호가 24만 3천 원. 리가캠바이오는 오늘 1.6%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 같은 경우는 19만 9,200원, 삼천당제약 보합권 예상되고 있고 HLB, 코롱티슈 등 2%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펩트로는 지금 보합권 예상되네요. 지금 호가는 32만 7천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한 7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보니까는 뭐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지금 상승이 아무래도 좀 예상되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은 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지금 열이라는 시장이 되겠네요. 아니 뭐 외국계 증권사들이나 이런 데서 앞다퉈서 이제 목표 주가를 한 어디는 120만 원, 어디는 140만 원 맞아요. 이러면은 이게 80만 원, 90만 원에서 머물 수가 있나요? 그렇죠. 어차피 뭐 볼레벨 봐야 될 거 네. 같고 찍어야 될 거 같고. 그러니 지금 빚을 내서라도 화다닥 사고 그 빚은 뭐 1, 2년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목표가 가면 또 던질 거고. 뭐 대충 주가의 흐름은 어느 정도 감이 잡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정 교수님 모시고 이제 이 산업의 장기적인 지금 현재 주가는 조금 빨리 달리는 게 속성이고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인데 요거 저기 AI 에이전트 이제 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뭐 이제 대충 느낌은 그러네요. 이제 우리가 뭐 챗GPT나 제미나이 통해서 뭘 묻고 답하고 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얘가 뭔가 비서처럼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니까 AI 에이전트라고 하면 제일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이 사람마다 이제 정의가 좀 달라요.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이 답변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챗봇이라 그러면 네. 물어보면 답변하는 거잖아요. 글쎄. 네. 근데 이제 액션이 들어가면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액션이 들어가면? 네, 그래서 뭔가를 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니?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 게 좋겠어요 하면 챗봇인데 네. 그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예약해 드릴까요? 그래서 예약하겠다 그러면 예약을 또 해주고. 아하. 그러니까 이게 액션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부터 네.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좀 달라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뭘 해야 될지를 본인이 태스크라 그러죠. 작업을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네. 네. 그 작업을 쭉 수행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한 단계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추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추리해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래서 연달아서 여러 가지 처리를 하는 이제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그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서비스하고 연결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연결 작업 같은 것들을 해줘야 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AI 에이전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어떤 API가 됐던 그 서비스를 하던 회사들 있잖아요. 예. 그런 회사들이 잘할 수가 있는 그런 종류들이고 예. 그런 면에서 빅테크가 되게 유리하죠.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할 때 빅테크가 상당히 유리한 측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좀 달라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빨리 답변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로우 레이턴시라고 해서 아까 그룹 같은 회사 산 게 이제 그런 거에 해당하는데 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할 거니까 많은 사람들의 서비스를 쉽게 잘 받아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작업을 여러 개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개 나눠서 해야 되는 여러 작업 동시 처리라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실제 서비스를 로그인해서 해야 되니까 보안 같은 것들도 더 중요해지고 뭐 이런 종류들이 달라지면서 이제 영향을 주게 되죠. 그러면은
투자 관점에서 보면은 기존에는 약간 뭔가 좀 엔비디아가 뭔가 이쪽 AI 생태계에서 좀 독주 체제를 가져갔다라고 하면 이제 그게 네. 좀 확산된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서비스 그 자체에 최적화를 시키기 시작을 하니까 예. 그리고 다양한 서비스를 엮어서 만들기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직접 받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단가 비용을 낮추게 되면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아까 전에 그 곡괭이 팔고 했었던 그 장비나 메모리나 이런 거 인프라 하는 회사들이 계속 지금은 돈을 버는 시기인데 네,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돼가지고 에이전트 서비스로 넘어가게 되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돈을 벌게 되죠. 그 시점이 이제 2027년 넘어가면 이제 2027년까지가 아까 말한 전환기라면 2028년, 9년 이제 그 뒤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회사들한테 이익이 점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왜 메모리 쇼티지 이제 교수님은 3년 전부터 얘기를 주셨고 또 네. 메모리 쇼티지뿐만이 아니라 이게 AI 시대에서는 또 전력 그렇죠. 쪽 얘기, 네. 전력 병목 현상도 얘기 나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터넷처럼 그냥 제일 걱정한 게 뭐냐면 클라우드 관련된 것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했을 때 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그때거든요. 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원툴로 해가지고 한 번에 크게 질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확 줄이면은 그 사이클이 어건다면서 확 떨어졌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런 상황보다는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메모리만 많이 만들어진다고 해가지고 달려지는 게 아니고 네. 데이터 센터를 해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땅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허가를 얻어야 되고 전력을 필요로 하고 네. 물도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것들은 그렇게 쉽게 될 수가 없는 종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얘기가 있냐 하면은 만약에 지금의 이런 그 인프라를 확대하는 시기에 인프라 확대에 병목이 생긴다면 그 병목은 전력에서 생길 가능성이 높다. 네. 왜냐하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메모리 같은 것들보다 더 이제 만들어내기가 더 어렵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에너지 전력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 저희도 뭐 수소 관련된 투자하는 스타트업도 있고 그다음에 버추어 플래트나 ESS라고 네네. 들어보셨죠? ESS의 디맨드 리스판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라든지 또는 전력을 최적화하잖아요. 그러면 네. 전력 효율이 한 20-30% 좋아져요. 그런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모든 회사들을 다 찾아다닙니다. 왜냐하면 이 관련된 전력 쇼티지가 날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메모리 옛날 같았으면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반도체하고 또는 인터넷 서비스 섹터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효성중공업이나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예. 뭐 예, 회사 같이 예. 전력하는 회사들이 다른 산업으로 분류가 됐을 텐데 지금은 글쎄. 사실상 네. 하나의 어떤 산업군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습니다. 아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것도 맞고 또 반대로 전력 소모가 좀 적은 그렇죠. 저전력 네네. 반도체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록이라든지 예. 뭐 하이퍼엑셀이나 또는 퓨리오스나 뭐 리벨리온 같은 우리나라의 출원 전용 반도체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덕목이 항상 있는 거예요. 빠르게 그 인퍼런스하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앞서 저지연, 네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저전력. 저전력. 이 저전력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저전력이 들어가서 전력 관련된 것들을 줄여줘야 예. 운영을 할 때 비용을 줄임으로 인해서 결국엔 그 고객님들이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이잖아요. 서비스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줄여줘야 이제 해결이 나니까요. 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이제 반도체 섹터 강세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지금 걱정 없이 들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또 일찍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뭐 양시장 오늘 좀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기대가 되는 모습이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시장에서 뭐 예상했던 금리 동결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양시장 그건 오늘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좀 개장 흐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1월 29일 목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FMC 시장 예상대로 금리가 동결된 상황에서 트럼프 또 제롬 펄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보다는 지금 투자자들, 기업들 실적에 더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ASML 이제 노광 장비 업체 실적도 굉장히 좋았고 SK 하이닉스 실적도 깜짝 실적 발표였고 여기다가 자사주 소가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까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 AI 쪽에서는 이제 반도체 섹터가 시장의 주도주로 자리매김을 할 것 같은 상황이고요.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입니다. 코스피가 5,243, 단숨에 또 70포인트 넘게 80포인트 이상 올라갑니다. 1.5% 상승이고요. 코스닥도 1.8% 올라갑니다. 1,154.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 올라갑니다. 16만 6,300원이고 SK하이닉스 4.8% 올라갑니다. 88만 2,000원. 오늘 두 기업 모두 이제 컨퍼런스 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9시, 삼성전자 10시에 컨퍼런스 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대차도 오늘 1% 상승합니다. 49만 8,000원.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2.6% 올라갑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보합권이네요. 지금 179만 6,000원. SK스퀘어가 5% 이상 올라갑니다. 시가총액도 지금 7위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2% 올라갑니다. 130만 4천원. HD현대 중공업이 좀 떨어지네요. 58만 3천원, 58만 2천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1.4% 상승하면서 9만 3,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0.5% 올라갑니다. 지금 43만 8,500원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이 8%, 9%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25만 500원. 에코프로도 5% 강세 17만 8,100원이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상승합니다. 69만 8천원. ABL바이오도 1.4% 상승하면서 24만 6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도 올라갑니다. 20만 5천원. 그리고 삼천당제약도 43만 7,500원, 1.8% 상승 중이고요. HLB는 보합이고 코오롱 티슈진 9만 9,100원이고요. 펩트론이 4% 올라갑니다. 32만 9,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제약바이오 다 좋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온디바이스 AI 쪽 지금 이제 네페스가 11% 급등하고요. 아이언 디바이스가 18% 상승합니다. 리노공업, 네페스아크 각각 8%, 9% 상승 흐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주반도체 38,500원 5% 상승이고 QRT, 가온칩스도 4%대 강세 흐름 이어집니다. 그리고 HPSP도 3.7% 올라가고요. AD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오버브 반도체 다 올라갑니다. 와, 오늘 반도체 쪽 다 좋습니다. 3D 랜드 쪽도 말할 거 없고요. 지금 테스가 19% 급등합니다. 테크윙도 9%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고 원익 IPS도 11만 3천원, 11만 4천원 9% 강세고요. 유진테크, PSK, 한양인지 PSK홀딩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지금 반도체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까지도 일제히 좀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 쪽도 물론 좋습니다. 한미반도체가 10% 급등합니다. 20만 원 넘어섭니다. 20만 2,500원. 테크윙, 제노셈, STI 다 올라갑니다. 반도체 쪽 없으신 분들은 이런 장에서 좀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자, 원격 진료 쪽도 움직이네요. 지금 차바이오텍이 14% 급등 중이고요. 뷰웍스, 인피니티 헬스케어도 각각 4%에서 3% 상승세, 비트컴퓨터도 지금 1.3% 오름세고요. 네오팩트가 상한가입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2,429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84억 원, 1,677억 원 순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060억 원 매도 우위, 외국인도 465억 원 순매도, 기관이 1,668억 원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7원 10전 상승한 1,429원 6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와, 코스닥이 2.5% 상승이에요. 이제 시황에서들 그러더만요. 이제는 웃음밖에 안 나온다고. 좀 우리 정지훈 교수님. 네. 기술적으로만 그거 하신 게 아니고 이 주가 동향에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수님 아주 나름 촉이 있으신데 맞아요. 네. 이런 장 어떻게 2020년 장에 코로나 때 비하면 어떠세요?
그때는 진짜 약간 거품이 좀 많이 있었던 시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네. 그때는 이제 유동성만으로 갔던 유동성만으로 상황이고, 갖고. 이번 장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라 코스닥은 조금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코스닥은 좀 상황이 코스닥은 좀 다르고. 다른 것 같고 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을 중심으로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최근에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그죠.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실은 제가 그때 현대차 사장단 제가 VIP 투어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쇼로 넘어갈 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본다면은 단순히 그냥 유동성 파티를 넘어서서 진짜 가치 자체가 달라지는 종류가 끌고 가는 거라 이건 오래 갈 것 같아요. 오래 갈 예, 다만 이제 이게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가 이렇게 달리면 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코스닥과의 괴리가 벌어지면 이게 쫓아가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고 네. 정보 의지도 있고 하니까 정보 그렇게 의지. 금방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근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지금 이 장은 우리 개인이 주도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은 저는 이제 그게 과거에 있었던 경제 이론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제 AI 경제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좀 이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고 있는 게 예. 있는데 예. 제가 2010년에 이제 정진기 언론문화상 탔을 때 네. 그때 이제 나노 경제학이란 그게 디지털 나노. 예. 마이크로 네. 거시 경제, 미시 경제가 있으면 그 밑에 이제 개인 단위 경제학 관련된 이론을 갖다가 냈었는데 그때하고 되게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우리가 기존에 믿어왔었던 어떤 전통적인 시각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동 관련된 것에 대한 생각도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캐피탈 자본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이 얻어내는 이익이 점점 커지는 구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분배를 위해서 그럼 돈이 돈을 버는 상황이라서 그렇죠. 계속해서 K자로 벌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갖다 메꿔주려면 국민들이 자본 시장에 들어와서 자본으로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금 제도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주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식과 함께 벌어들인 돈이 국민들한테 가는 구조를 만든 거잖아요. 네네. 지금 사실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미국에서 했었던 그런 주식을 기반으로 하는 자본 성장을 갖다 만들어내기 위한 토대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생각했던 거랑 조금 다른 접근이잖아요. 뭔가 좀 네. 패러다임의 네. 변화 같아요. 네네. 예, 일시적인 그거보다도. 네, 저는 그건 패러다임 변화라고 보고 있어서 예. 네. 아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여기 시장 상승. 네. 여기서 이제 반도체 좋은 건 알겠고 반도체 하면 우리가 절대 빠질 수 없는 나라이고. 네네. 근데 한 가지 그거 뭐 이것도 이제 너무 앞선 걱정인데 이걸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하는 생각. 네네. 제 얘기는. 내버려 그러니 둔다는 게. 이걸 언제까지 저렇게 뭐 거의 매출액의 절반 이상의 영업 이익을 남겨가면서까지 네네. 팔도록 내버려 두겠느냐는 생각. 네네네. 그렇죠. 그 머스크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가면서 대만과 한국 위주의 요 메모리 중심으로 가는 거에 네네네. 조금 견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그래서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 자꾸 예. 설립하고 하려고 맞아요. 하는 예, 이유가 예. 수요가 그쪽에 많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보니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적어도 5년 이상 잡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현재 1년 상황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지는 그런 건 않고요. 아니다. 대신에 이제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슬슬 미국에서도 파운드리도 생기고 메모리 반도체까지는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것들 만들기 시작을 하면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겠죠. 네네. 그럼 그 사이에 저는 이제 그 새로운 산업들이 또 되게 많이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산업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곳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AI를 붙여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그런 식으로 변화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대처를 잘하면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원툴로서 돈 많이 버는 걸로 그냥 만족하고 계속 따라가면 이거는 언젠가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얻어내는 세계적인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산업별로 네.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몇 년 동안 계속 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둘씩 잡아가고 스타트업이 사실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그런 스타트업들 찾아가지고 저희는 투자하고 세계적인 기업 만들고 뭐 이러면은 이제 그런 회사들이 우량하게 만들어져가지고 한국 증시가 좋아지면 한국에 상장을 하겠죠. 네, 그렇게 한국에 상장하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점점 그 국가의 격이 달라지는 네,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게 좀 희망 상황이긴 한데 희망. 저는 항상 낙관론조가 세상을 바꾼다고 생각해가지고요. 예. 네. 말씀 희망 듣다 보니까 상황을. 막 가슴이 네. 벅차오르는 정도인데 네. 뭐 돈 좀 된다 싶으면 막 이렇게 들이대는 게 중국 아닙니까? 네네네. 이 반도체 쪽은 괜찮을까요? 중국은 당연히 계속해서 제일 위협적인 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니 이번에 왜 또 설 연휴 전후로 해가지고 중국에서 또 뭐 하나 나온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네네. 예. 예전에 그, 딥시크 네, 네, 충격이 맞습니다. 있었어요. 뭐가 나와요? 딥시크 예. 쇼크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가 또 네, 예. 비슷한 중국에 너무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로봇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생태계도 너무 잘 해놨고, 네, 그래서 이제 다음이 이제 피지컬 AI 쪽이거든요. 피지컬 AI 엣지 반도체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시장이 더 커질 텐데 이 분야에서는 진짜 중국이 세계 1등이라고 봐도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중국 관련해 가지고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이게 국제 정세하고도 좀 맞물려 있잖아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소위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국. 지금 보니까 최근 원래는 이제 미국하고 유럽하고 이 동아시아 3국하고 중국 이외에 이렇게 두 개의 블록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나 인도나 어제도 유럽 인도가 좀 FTA 같은 그 작업을 했었는데 이게 새로운 어떤 제3 세력 같은 것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구도잖아요. 그랬을 때 중국을 이게 AI하고 피지컬 AI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전략 자산에 가까워서요. 네. 중국이 혼자서 그렇게 다 장악하는 거를 두고 볼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 부분 규제가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같은 안보 블록으로 묶여 있는 곳들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을 좀 회피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저는 중국이 올라올 때 비핵심 관련된 부분들의 단가를 낮추기 위한 부분들은 여전히 협력해서 사가지고 와서 쓰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만 두뇌 부분하고 가장 핵심적인 어떤 파트 그리고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이라 그러는데 이거 갖고 와서 실제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최종 제품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직접 하는 쪽으로 갔을 때 이익이 여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나오셨으니까 피지컬 AI 로봇 요것도 좀 여쭤보고 싶고 양자 컴퓨팅도 여쭤보고 싶은데 네, 시간이 모자르네요. 네. 뭐부터 할까요? 아니 이제 좀 더 자주 모셔야죠. 이 한 방으로 해결될 분이 물론 아닌데. 그렇긴 한데 또 네. 나오신 김에 또 듣고 싶은 게 많으니까. 요즘은 하도 반도체 하다 보니까 양자가 조금 뒷전으로 밀린 느낌. 네네. 근데 양자 보안도 그만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 제가 쓴 책도 있습니다만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최근에 2027년 정도까지 한 앞으로 3년 보자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양자 컴퓨터 수준으로도 이게 한 수십 큐빗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으로도 신약 개발이라든지 또는 이제 우리 2차 전지 얘기 요즘 많이 뜨고 있는데 신소재 개발 쪽. 2차 전지는 신소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소재 개발이라든지 또는 기후 관련된 거, 과학 연구라든지 이런 분야에선 이미 쓸모가 많아서 제가 자문하고 있는 회사 얘기를 들어보면은 수요 대비 공급이 10대 1 정도로 벌어져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수요가 10이면 공급이 1 정도로 공급이 거의 못 따라가는 상황에 와 있거든요. 그만큼 만들어내는 거나 비용이 아직은 비싸서 뭐 상용화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퍼뜨려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이미 어느 정도 산업화는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1000큐빗 이상 앞으로 한 5년 정도 지나면 1000큐빗 이상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0큐빗 이상 되면 보안이 진짜 문제가 됩니다. 그때는 이제 암호가 깨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양자 관련된 거에 딱 적합한 보안을 해야 되고 통신 인프라도 다 새로 교체를 하다시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통신 관련된 게 엄청 중요해질 거예요. 이미 AI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에 눈독을 들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 중심으로 이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인공위성 중심으로 넘어가서 데이터 센터에서 처리를 하면서 동시에 통신 보안을 양자 보안 관련된 것들로 해줘야 되는 이게 향후 몇 년 뒤에 제일 중요한 아젠다가 될 거라서
다행히 우리나라가 이쪽도 잘합니다. 아, 그래요? 한국이 이쪽도 굉장히 잘하는 분야라 양자 컴퓨터 만드는 분야 쪽은 조금 약한데 네. 양자 컴퓨터가 나왔을 때 바뀌어야 되는 인프라 분야는 한국이 굉장히 강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양자 인터넷 시대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에는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면 가능성이 높고 다만 이제 국내 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이언큐나 디웨이브나 이런 회사들 투자들 많이 하신 걸로 뭐 리게티 컴퓨팅 알고 예. 있는데 전 개인적으로는 물론 이제 그들 전체적으로 묶어놓으면 양자 산업이 커질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분야도 빅테크가 제일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자 쪽도. 최근에 결국. 엔비디아가 작년 CES 때 사실은 네. 한번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20년 네. 지나도 안 된다 그랬다가 아, 제스난이 한 7, 8월에 사과를 했어요. 내가 그랬어요. 잘못 알았다. 네. 맞아요. 네, 그러면서 양자 컴퓨터에서 여러 개 투자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엔비디아 GPU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양자 컴퓨팅이 잘 연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같이 한꺼번에 같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걸 놓칠 리가 없죠. 예, 그리고 구글과 IBM 같은 회사들도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게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회사들도 이미 늦었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서 양자를 예. 자연스럽게 끼워넣고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양자 컴퓨터도 빅테크가 제일 잘하지 않을까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양자 인터넷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면 뭐 엔비디아, 구글, 알파벳 이쪽 예, 그쪽이 봐야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그래서 양자 AI 하이브리드 컴퓨팅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자 AI 하이브리드 네, 5년 동안 앞으로 5년 동안은 예, 예. 양자가 잘하는 네. 영역이 있고 AI가 예, 잘하는 예. 영역이 있으니 예. 이것들을 같이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유리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그걸 한꺼번에 인프라를 갖고 있는 회사가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부르는 회사들이 더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과거의 IC처럼 소형화되고 싸지고 그때쯤이 되면 네. 그때는 새로운 어떤 플레이어가 이 판을 뒤집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겠죠. 네. 예,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과연 등장할 수 있을까? 옛날 같았으면은 잘 모르니까 기업들이 보수적이잖아요. 예, 예. 잘 안 움직이고 그러는데 최근에 빅테크라고 부르는 회사들은 스타트업 투자도 많이 하고 맞아요. 어느 회사보다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 빅테크 뭐 덩치 크다고 느리다는 게 예. 지금은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냅다 사갈 거 가능성이 높아서 인력도 막 이렇게 네, 인력 예, 데려가고 예. 사가고 뭐 이럴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빅테크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왜뭐 무슨 교수님 보내드려야 됩니까? 아니요 더 조금 더 하세요. 예. 아직 한 7분 더 남았대요. 예. 아, 너무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 아니 지금 이 AI 시대에 네, 아니 근데 제가 교수님 이력을 보다 보니까 네. 미국에서 저 의공학 박사를 하셨던데 의공학은 또 뭡니까? 의공학은 저는 의사 자격증도 있어요. 예, 의학을 예, 했으니까. 예. 근데 의공학은 의학 분야에서 공학을 접목해가지고 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건데 예. 이제 예를 들어 MRI나 CT 같은 거 네. 보셨잖아요. 예. 이제 그런 거 만드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 세부 전공은 이제 광학을 했습니다. 광학. 예, 광학을 반쯤 물리학이에요. 네. 네, 반쯤은 물리학이고, 반쯤은 물리학이다. 네, 그리고 어. 컴퓨터 사이언스, AI 관련된 거 소프트웨어를 대부분 했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참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네, 예를 들어서 AI를 가지고 아까 바이오 쪽에 네, 조금 그 어떤 식으로 그러면 활용이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몇 가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제가 투자하는 회사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내후년이면 상장할 회사도 하나 있고, 네. 그 내년에 상장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이제 우리 유전자 데이터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유전자 데이터들이 있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면 우리가 EMR이라고 부르는데 네. 전자 의무 기록이란 게 예, 있고 예. 그 다음에 루닉 같은 회사가 많이 하고 있는 이런 그 의료 영상 예. 같은 것들도 있고 데이터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활동 데이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계 차고 다니는데 그러면은 어디에서 뭘 먹고 뭘 하고 그 생활 관련된 데이터하고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그 AI가 일종의 그 가이드도 주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다는 걸 하면 건강을 지키게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그 헬스케어 서비스 분야와 관련된 거에 접목할 수 있는 에이전트 이런 파트가 하나 있겠고 이제 요 파트가 하나의 굉장히 큰 분야고요. AI가 접목됐을 때
또 하나는 신약 개발 관련된 쪽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더 신약 개발. 빨라질 네,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 특히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발전을 했는데 코로나 때 우리 백신이 그렇게 빨리 나온 게 보통 10년 걸리는 거 1년 만에 했잖아요. 네. 그럼 1년 만에 하려면 후보 물질을 빨리 찾아야 되고 후보 물질에 대한 실험도 엄청 빨리 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간이 임상한 다음에 바로 출시해야 되거든요. 예. 그걸 1년 만에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건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건데 그때 소위 얘기하는 이 찾아내는 것도 AI를 가지고서 빨리 찾고 그다음에 실험도 시뮬레이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더 빠르게 데이터가 이제 보강이 되면은 네. 실험량을 줄이고도 조기에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임상 통과도 빨라진다고 그렇죠. 예, 하더라고요. 임상 같은 경우에도 네. 전에는 일정 숫자 모이기 전까지 통계적인 이거 확보되기 전까지는 뒤로 많이 늦추는데 그거를 AI를 활용을 하게 되면 초기에 몇 개 데이터를 보고 이미 여기서는 거의 확실하니까 갑시다. 아니면 이건 페일이야 빨리 끝냅시다. 이렇게 해서 조기에 그런 비용까지 줄어요. 그러네요. 이런 식의 그 개발 과정에서 AI가 들어가서 확보를 하는 측면이 있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에 투자한 회사 중에 셀트리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로봇이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의 신약 같은 경우에는 신약들이 대체로 이제 대량 생산하잖아요. 네. 그때 승인받고. 예. 그래서 전에는 화학 프로세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스몰 몰레큘이라고 부르거든요. 조금 아스피린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그 화학 만드는 거를 변형해가지고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독일지 모르니까 독성 테스트하고 임상 실험한 다음에 왕창 생산해가지고 뿌리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이걸 단백질로 만들죠. 그게 항체 신약이라든지 그렇죠. 바이오텍이라고 부르는 예. 분야들인데 요건 우리나라가 생산을 제일 잘하죠. 근데 프로세스 그 자체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정한 약에 특정한 질환에 이만큼에서 왕창 생산해서 왕상한다. 그래서 매스 프로덕션에서 매스로 준다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지금 이게 한 90% 이상인데 앞으로 맞춤형으로 가게 되면 네. 유전자라든지 네. 세포 치료가 되게 중요해져요. 예. 유전자나 세포 치료는 그 사람 개인한테 맞춰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면 개인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한 방식으로 못합니다. 예를 들어 아나운서님이 병원에 갔는데 예. 본인한테 맞는 유전자 약하고 본인한테 맞는 세포 치료약을 만들기 위해서 내 피나 내 조직을 네. 줘야 되는데 네. 그거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개인별로 맞춰서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공장처럼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걸로 안 되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모든 걸 자동화해서 로봇이 생산하고 로봇이 검증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AI가 판정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거대한 일종의 그 세포 치료나 유전자 치료 생산 시설이 병원이나 지역에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맞춘 어떤 생산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바뀌는 것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단계별로 바이오 의료 부분도 따로 떼내서 보면은 앞으로 바뀔 게 너무 많죠. 예. 그러네요. 여기에 AI가 모두 영향을 미치죠. 예. 알겠습니다. 피지컬 AI 간단하게 좀. 피지컬 AI는 이제 올해부터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다고 올해부터?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타트는 뭐 잘 아시겠지만 휴머노이드하고 자율주행 자동차의 두 네. 개가 예. 가고 있고 어찌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하는 그 여러 가지 그림이 예. 다 맞아 떨어져 있고 있다고 그러게요. 생각하시면 돼요. 스페이스X도 그냥 로켓 쏘아 오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6G로 넘어가면서 우주 통신화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통신 인프라 그 자체도 되게 중요해지는 거라서 일론 머스크는 옛날에 애플처럼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그런 종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두뇌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좀 서비스화 된 게 에이전트까지였다면 예. 이제 몸을 가지고서 하는 형태로 가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다 치고 테슬라는 그렇게 갈 거니까 네. 그러면 다른 회사들이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 이 비슷한 식으로 따라가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몸을 대겠다라고 하는 회사가 현대자동차가 됐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능성을 올해 CES에서 보여줘서 그렇게 현대자동차 관련 그룹 주식이 많이 예.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자동차 알파마요를 이용해가지고 자율주행 자동차하고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산업 현장에 투입되는 것. 주로 아마 자동차 회사나 조선이나 뭐 이런 그 B2B 공장에 투입되는 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시작을 일단 먼저 하겠지만 조금 더 지나면 그러면 숫자가 많아지면 가격이 떨어지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슬슬 집에 들어올 녀석들도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 일단 청소기부터 예. 청소기를 고도화하는 걸로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청소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이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돌아다니는 맞아, 로봇들 예. 많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 이제 다분화가 되면서 드론도 사실은 AI가 들어가 있는 피지컬 AI 분야로 봐야 되거든요. 네. 훨씬 다변화가 되면서 다양한 그 반도체 다양한 어떤 피지컬 AI 그 기기들하고 제품이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엣지 반도체 수요도 늘어요. 아, 또 이렇게. 엣지 반도체 수요가 늘게 되고 그럼 엣지 반도체 수요가 늘는데 다품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시놉시스라든지 이런 그 설계 관련된 회사의 예. 주가도 오를 수밖에 없고 ASMR 같이 각자 만들려고 하는 소규모 파운드리도 많이 생겨날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ASMR도 더 주가 또 뜰 수밖에 없고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어떤 주가 흐름과도 다 이제 연결이 되니까. 네네. 예. 주가가 괜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네. 한때 저기 이공계에서 전자공학과 쪽이 커트라인 제일 그랬었죠. 높을 때가 네. 있었는데 요즘은 우리나라 뭐 무조건 의대입니다. 교수님은 뭐 의사시기도 하고 네네. 공학도이시기도 한데 네. 우리나라에서 이거 공대 가서 돈 됩니까? 제 생각에는 예. 이제는 공대가 다시 인기를 끌지 않을까? 아, 네. 이제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컴퓨터 사이언스 쪽보다는 예. 되려 기계 쪽이나 물리적인 거 있는 쪽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 화학 쪽이라든지 예. 되려 아니면 바이오 의학 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당연히. 예.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이제 번져 나갈 것 같아서 부가가치가 계속 창출이 될 테니까요. 네. 예, 의학 같은 경우에는 의학도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의 그 정도 가치를 인정받는 게 맞을까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AI가 점점 좋아져서 이게 서비스 관련된 파트에서 많은 것들을 도와주게 되면 과연 지금처럼 희소하게 네.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좀 있어가지고 네. 의학도 좋은 분야긴 한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의대에 대한 선호도는 좀 과열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교수님 조만간 또 모시겠습니다. 네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양대 지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장 초반에 5,200 돌파했었는데 지금은 상승폭 조금은 줄여낸 모습입니다. 0.35% 강세로 5,189선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5% 강세, 현재 1,139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오늘도 개인이 주도하는 장세가 펼쳐집니다. 외국인이 2,551억 원 팔아내고 있고 기관도 2,1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만 홀로 4,534억 원 순매수 기록 중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도 역시나 기관이 가장 강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거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6,430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72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인들은 6,409억 원 팔아냅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현재 석유와 가스 업종,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단, 건강관리 업체와 서비스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과 철강, 조선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반도체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면 엔비디아와 인텔 주도하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한 번 2% 넘게 급등한 영향을 받고 있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호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이야기들을 기다리면서 반도체 섹터 전반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아이언 디바이스는 상한가 경신했습니다. 4,365원 기록했고요. 리노공업이 2.3% 강세로 88,900원. 네페스가 5.6% 강세로 18,740원, 네페스아크가 0.2% 오름세, 제주 반도체는 하락 전환이 됐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폭 조금씩은 줄여내는 상황이라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HBM 관련주들 흐름도 상황 보시죠. 일단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가 8.2% 오름세로 19만 7천 원, 테크윙이 7% 강세 46,8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너셈이 4.4% 오름세로 5,750원, STI가 1.6% 상승하며 34,1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PSK홀딩스는 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1.6%, 1.5% 약세로 거래가 72,700원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SOFC 관련주가 오름세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전력난 우려가 불거지면서 연료전지 관련주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블룸에너지가 8.6% 강세를 기록하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전력 솔루션 관련주들이 흐름 이어받고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즈가 7.1% 올라갑니다. 거래가는 16,050원이고요. BHI가 4.5% 강세로 76,000원. 아모센스가 4.2% 오름세로 13,070원대 거래됩니다. 미코가 강보합권, SK 이터닉스가 2.2% 상승하며 거래가 22,2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소재 부품 섹터도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봇 테마를 등에 업고 2차 전지 섹터가 다시 부활하는 모습인데요. 이쪽에서는 신성 ST가 5.8% 강세로 거래가 38,350원이고요. 세노텍이 시세 분출 중입니다. 23% 가까이 오르면서 1,771원. 에코프로비움이 오늘도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1% 오름세로 23만 8,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그 밖에 신성 델타테크가 3%대, ITM 반도체가 1.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장은 굉장히 강합니다. SK 하이닉스 컨퍼런스 콜과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 소화하면서 시장은 반도체주가 계속해서 강세 유지하면서 지수를 더 밀어올릴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올해 첫 FOMC 회의, 시장 예상대로 미 연준은 금리 동결을 했습니다. FOMC 핵심 내용 그리고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변수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IM증권 리서치센터 박상현 전문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박 의원님. 예, 오랜만입니다. 예. 지금 우리 지수가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할 것이 지금 급격하게 음전 마이너스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거시 얘기하고 지표 얘기하면은 좀 이렇게 한가해 보이는데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아요. 시장은 이걸 짚을 건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의원님 오늘 잘 나와주셨는데 FOMC 우리 그냥 여러 때에 비해서 그냥 이렇게 됐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파월 어쩌라고 이런 분위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긴장감이 전혀 긴장감이 좀 떨어지죠. 예, 네. 확 떨어졌던 근자에 들어서 이렇게 FOMC가 좀 싱거웠던 부분들이 좀 없었고, 예. 어느 정도 좀 이벤트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없었고요. 동결은 다들 예상을 했던 부분이고, 또 지표도 그렇게 지금 연준이 어떠한 한쪽 방향의 스탠스를 갈 수 있는 어떤 지표도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서 시장이 그렇게 큰 이제 관심을 가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냥 그래서 금융시장도 비슷한 반응, 그러니까 금리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주가도 사실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는 게 아마 이러한 반응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느꼈던 거는 일단 파월 체제하에서 금리 인하가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좀 파월 체제하에서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하나 좀 느낀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 또 한 가지는 이래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결국 연준의 어떤 이런 분열 사항이라고 할까요? 계속해서 월러 이사하고 마이런 이사는 25픽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좀 눈에 띈 거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국기사의 어떤 재판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이게 조사 이러한 것에 대한 질문이 처음 나온다라는 것 자체가 기자회견 첫 질문이 그런 쪽이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것에 노코멘트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사실 연준의 통화 정책이지. 글쎄. 미국의 예. 어떤 그런 정치적인 불안 부분들은 아닌 부분들이어서 뭐 그러한 부분에 보면은 좀 이번 FMC가 뭐 주객이 좀 전도된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차기 연준 의장 누가 될지에 대해서 이제 시장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계속 바뀌었단 말이죠. 네. 뭐 케빈 해시스에서 케빈 월시 거기다가 이번에는 또 그 블랙록 그 링리더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누가 되든지 간에 트럼프는 그 차기 연준 의장 이제 지명되고 나서 들어오게 되면은 금리는 인하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말씀드린 대로 파월 체제에서는 잘해야 금리 한 차례 인하가 될 네네. 것 같고요. 그럼 올해 시장 예상하는 거는 뭐 2차례 정도 컨센서스인 것 같은데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 들어오게 되면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폭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 링 리더가 됐든 누가 되든? 케빈 워시드가 누가 되든. 되든 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으로 봐서는 결국 2%대 금리를 좀 생각하고 있는 2%대까지? 그래서 저는 예. 뭐 연준 그러니까 그 중간 선거 이전까지 한 100bp 정도까지 내리지 않을까로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 자체가 상당히 조금 저는 셀 거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차기 연준이 그것을 화답할 수 있는 인물이 결국 이제 선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 링 리더 이분이 사실은 좀 이렇게 발언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채권을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물가보다는 고용을 더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물가가 오히려 이제 금리보다는 생산성 확대로 잡혀야 된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생산성 확대라는 게 결국 이제 저금리로 이제 기업들이 이러한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네. 결국 생산성을 높이자라는 어떤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하고도 사실 맞물리는 어떤 그러한 인물이어서 뭐 링 리더가 대부분 결국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하가 뭐 지금 3%대가 아니라 사실은 2%대 가는 그러한 그림이 사실은 좀 그려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보자. 셧다운보다도 요거부터 먼저 한번 우리 박상현 위원님 비유를 듣고 싶은데 자 이제 우리가 환율이 1,500원 갑니다. 뭐 제2의 IMF 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하다가 훅 떨어져 버렸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달러인도 제법 컸고 전반적으로 달러 인덱스라고 할 만한 글로벌 달러 시세도 크리틱하는 레벨을 뚫고 내려와서 우리 환율 떨어지는 게 자연스럽기도 한데 여기서 몇 가지 체크할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께 이렇게 이런저런 발언 가운데에 최근 달러 약세에 대해서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했고 그다음에 어제는 또 베센트 장관이 또 이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결국은 강한 달러 다시 한번 강조했고 그 뭐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지난 주말에 레이트 체크 있었느냐 하니까 얘기는 못 해준다. 우리는 어쨌거나 강한 달러다 했는데 미국 스탠스가 어떻냐 하는 거 하고 그리고 이것도 묶어서 이제 박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시중은행에 외화예금 금리 낮추라고 또 그 마케팅도 자제하라고 그래서 지금 금리가 0.1% 미만으로 떨어진다. 아니 지금 미국 금리가 3.75고 기준금리가 우리가 지금 2.5인데 이걸 갖다가 3.75인 미국의 기준금리인데도 외화예금을 해놓으면은 0.1%도 안 준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자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요거 환율을 한번 짚어주셔야 돼요. 지금 이거 이러다가 진짜 쏟아질 수가 있거든요. 달러 매물이. 일단 저는 뭐 그동안 쭉 말씀드린 게 상반기에 조금 달러는 약세로 갈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예. 그 가장 기본적인 건 뭐 최근에 어떤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 그 말씀드린 대로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조금 생각보다는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달러 약세를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최근에 이제 주말 사이에 이렇게 벌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럼 미국 그 말씀하신 달러 스탠스가 과연 뭐냐라는 글쎄.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 강달러도 약달러도 아닌 그냥 시장에 좀 맡기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굳이 미국이 약달러를 꼭 원한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인 게 물론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이제 약달러가 좀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렇지만 이게 좀 최근에 아시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곳저곳을 사실은 이렇게 건드리면서 지금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도 안 좋고 하는 이 상황에서 사실 미 국채 매도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뭐 그렇게 보면 만약 달러가 약세가 됐을 때 그러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미 국채를 들고 있는 게 과연 맞는 대답이냐라고 하면 갖다 내다 파는 게 사실은 정답일 상황일 거고요. 더더구나 그거를 부추기고 있는 게 좀 아시겠지만 미국도 금리가 사실 잘 안 빠지고 있지만 유럽이나 일본도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방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해외 투자 비중을 줄이고 사실은 일본 국채를 사실은 뭐 연기금리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상황에서 달러가 약세까지도 된다라고 하면 그 분위기 자체를 더 부추길 수 있죠. 이제 그거는 미국이 지금 원하고 있는 금리 하락 쪽에서의 모습들 자체를 더 어렵게 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미국이 굳이 지금 뭐 약간의 약달러 정도는 뭐 용인을 한다 하라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마로라라고 합의 뭐 이러한 정도의 급격한 약달러를 지금 원하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좀 선을 그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한적인 약달러. 그러니까 다만 이제 최근에 그 베센트 장관이나 뭐 재무장관 일본 재무장관이 만나서 뭐 좀 약간의 외환시장 개입풍을 부추긴 거는 지나치게 엔화에 대한 약세 쏠림 현상 자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좀 제어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필요성에서 사실은 좀 했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미국의 그 달러 정책 물론 뭐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긴 하겠지만 그렇게 급격한 약달러를 원하지는 않는다. 결국 어느 정도로 그냥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기는 정도의 어떤 흐름이 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이제 그 외화 이제 예금에 대한 금리. 예. 사실 뭐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도 하나 쓰면 외환 정책 당국에 맞서지 말라는 이제 근데 결국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계속해서 외환 수급 대책을 사실은 꺼내냈습니다. 네. 거기다 이제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조정까지도 사실은 이렇게 꺼내든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 달러 수급 개선에 사실은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서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뭐 0.1%의 어떤 금리를 주면서까지도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불합리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고요. 또 이제 서학개미의 어떠한 그 국내 유입이라는 부분 자체가 뭐 국내 증시가 잘 굴러가서 사실은 자연스럽게 들어와야지. 글쎄. 예, 이것을 뭐 반강제적으로 하는 부분 자체는 뭐 결국 효과가 단기적으로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여하튼 지금 엔도 강세가 되는 상황들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재반 여건 자체가 달러 수급 개선 쪽으로 사실은 좀 방향이 좀 잡혀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조금 원달러 환율 자체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그러니까 뭐 1,300원대 진입도 사실은 조금 열어둘 필요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그 미 연방정부 셧다운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 이제 미네폴리스 총격 사건 때문에 이제 국토안보부 예산 이게 좀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합의를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셧다운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세요? 뭐 저희가 지난 11월 달에도 뭐 경험을 했지만 사실은 한 달 반의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경제는 사실은 큰 영향은 없었던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최단 기간이었죠. 예. 그래서 이번도 뭐 사실 그러니까 셧다운 기간의 문제일 뿐이지 뭐 이렇게 단기적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영향은 뭐 역시 제한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번 같은 경우 조금 지난 11월 같은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영향은 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국제 시장에 좀 영향을 좀 줄 거로 좀 보고 있고요. 가뜩이나 지금 미국 채권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 그것 때문에 최근에 금 가격이 급등하는 부분도 뭐 거기에 하나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셧다운 자체가 길어진다라고 하면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국채 금리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추가 상승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배경에는 결국 지금 중간 선거가 이제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하락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적인 노이즈 자체를 상당 부분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게 저희가 트럼프 일기 당시에도 보게 되면 뭐 이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트럼프 일기 2년 차,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있었던 해를 보게 되면 그때 국채 금리가 많이 올랐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뭐 지금의 분위기하고도 거의 유사한 부분들이어서 그렇게 보면 이 셧다운의 어떤 장기화라는 것이 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어떤 신뢰성 저하라는 부분으로 계속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 자체는 좀 다른 것보다도 뭐 달러 부분과 금리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뭐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여하튼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의 투자가 여전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방어막이 있는 게
3월 말 정도 되면 그 작년 OBBA 통과로 인해서 가게들이 이제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가구당 한 많게는 한 $2,000씩 받게 된 거니까 사실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여력 자체는 계속 이제 커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네. 셧다운이 경기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지만 금융시장 자체의 변동성을 상당히 좀 높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박 의원님 보시기에 우리 경제 펀더멘탈 네. 이게 또 보면 이제 실제 체감하는 거하고 지표로 나오는 게 또 달라서 그런데 우리 지금 이제 주식 시장 잘 가는 것도 이해가 되고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 좋은 것도 알겠고 경쟁력 있는 것도 알겠는데 아니죠. 얼마 전에 홍대 쪽에 한번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썰렁해가지고 대한민국 서울에서 홍대가 이 정도나 싶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표상으로는 어떻게 또 판단하세요 그러면은? 그 지표도 완전히 쏠림이죠. 쏠림이죠. 네, 완전히 뭐 우리가 얘기하는 K-사이클 양극화가 사실은 진행되고 있고 뭐 홍대 얘기를 하셨지만 저도 이제 느끼는 게 뭐 저도 이제 여의도에 오래 근무했지만 예. 중시가 이렇게 호황이면 사실 여의도가 들썩들썩거려야 되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차분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어서 그러긴 하지만 혜택 못 보시고 계시구나. 예, 예상보다는 사실 차분하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뭐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이제 업종을 잘 선택하신 글쎄. 분들은 상당히 맞아요. 해피한 부분들이고 예. 사실 업종을 이제 계속해서 조금 다른 쪽을 택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고통스러운 또 상황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것이 사실은 국내 경기의 어떤 현상을 지극히 대변해 주는 부분들이고요. 뭐 우리가 지금 수출이 좋다라고 하지만 다 반도체가 끌고 가는 수출이고 맞아요. 뭐 국내 경기 자체의 투자도 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이어서 이러한 양극화라는 부분 물론 이제 반도체가 워낙 돈을 많이 벌어서 주식도 저희도 오른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경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좀 고민이 좀 있는 부분들입니다. 아니 정부가 외화예금 금리를 낮추라고까지도 했었어요. 예, 뭐 최근에 뭐 그런 뉴스가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저기 한은에서는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통화정책 측면에서? 거의 없다라고 거의 보면 없다? 네, 보는 게 말고. 그러니까 뭐 환율은 좀 작은 안정을 찾았지만 결국 부동산, 그러니까 지금 자산 시장 자체가 너무 다 들썩거리고 있는 맞아요. 상황들이고요. 뭐 그게 서울 지역 뭐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뭐 주식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 최근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실물 자산을 계속해서 뭔가를 가져야 된다는 좀 압박감 자체가 상당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조금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어떤 금리 정책의 어떤 그 룸을 좀 줄여주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이 좀 상승폭이 축소가 되면서 좀 보합권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쪽에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밖에 없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목요일이고 내일 이제 이번 주는 내일 하루 남았는데 주봉이 어떤 모습으로 금요일 날 끝날지 궁금합니다. 윗꼬리가 달릴라든지 꽉 채우는 양봉이라든지. 네. 어쨌거나 뭐 예. 콧물을 흘리시는 게 낫겠어. 지수는 오히려 그래야 올라가고. 그래요. 네. 그 상관관계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